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이 자산 전략 보고서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이제 밸런싱 폴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외줄 있잖아요. 이 외줄을 탈 때 그냥 건너가면 좋겠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주 기다란 막대를 들고 이렇게 광대들이 건너가는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 기다란 막대를 밸런싱 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보고서다. 밸런싱 폴 같은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에서 항상 저희 자산 전략 보고서는 처음에 나오는 이 CEO 레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CEO 레터의 제목은 뭐냐면 슬기로운 연금 생활인데요. 저희 하나투자증권 CEO가 생각하는 이 연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연금을 납입할 때 너무 세액공제 한도, 예를 들어 뭐 900만 원, 이렇게 6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너무 세액공제 한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냥 한도까지 납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납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납입 원금을 뺄 때는 세금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넣었다 뺏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고,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저율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나 저축수단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CEO가 권하는 거는 한도인 1,800만 원까지 현재로서는 일단 먼저 저축수단으로 납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되느냐 이슈가 있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먼저 받고 싶어도 사실 65세, 조기 수령을 해도 60세이기 때문에 뭐 50대에 받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개인연금이나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같은 돈을 일찍 받게 되면 적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난 좀 늦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로 수령을 할 때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일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일단 소액이라도 인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미리 인출을 시작해서 이걸 10년을 넘겨놓으면 그 다음부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입이 끝나고 또는 납입을 하는 와중이라도 빨리 내가 돈을 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면 조금, 꼭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요, 조금이라도 빼는 게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운용을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퇴직연금이 됐든 IRP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ETF 매매를 참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적립식으로 특정한 ETF를 그냥 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TDF가 됐든 TIF가 됐든 자신의 나이에 맞는 솔루션 상품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오르면 막 더 사고 싶다든지 빠지면 팔고 싶다든지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이라는 자산의 특징은 장기적인 결국은 투자이고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오르니까 지금 좋아 보이면 사야지, 빠지면 팔아야지, 뭐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거는 물론 귀신같이 잘 맞추고 내가 10,000명에 1명쯤 믿는 정말 투자의 귀재, 뭐 주식 타이밍의 귀재라면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그런 능력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주식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고 나이에 따라서 채권 비중도 바꿔주고 나이에 맞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TDF나 TIF 같은 상품을 통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저도 이거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시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젊을 때 1%의 뭐 0. 몇 %의 수익률 차이, 젊을 때 납입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나는 게 쌓이게 되면은 은퇴할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디안들이 맨하튼을 뭐 엄청 싸게 팔았다고 뭐 인디안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이 옛날에 많았었지만, 사실은 그 인디안한테 줬던 금액을 가지고 인디언들이 뭐 6%가 됐든 5%가 됐든 7%가 됐든 누적 복리 수익률을 쌓았으면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 됐을 거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 효과, 누적 효과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이 세 번째 운용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요약해보면 첫 번째, 한도껏 넣어라.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인출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해서 장기로 인출해라. 세 번째, 운용은 TDF나 TIF 같은 솔루션 상품을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 CEO 레터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연금생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구성이 같지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채권, 부동산, 벤처,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 회사의 투자전략팀장이 작성을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4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막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주장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뭐 안 좋고 되게 한국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난 40년, 30년 산업화를 하면서 대응하는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되게 크고 변동성은 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다른데 뭐 공장도 세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하락하는 과정에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장기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업 구조를 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 빼고 특별히 어디가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물론 그 수준이 세계 1위냐 아니냐는 일단 변론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 한국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특히 올해로만 보면 원화도 절상이 됐기 때문에 달러 기준 수익률이 아마 미국보다 월등히 좋을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에 의미가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썼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이 이 존 템플턴 경의 이 영어에서 가장 위험한 네 단어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This time it's different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말이 근데 보통은 주로 어디다 쓰이냐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사람들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은 과거보다 이만큼 올라왔지만 또 과거와는 다른 이런저런 새로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돼요. 이런 걸 경계하는 차원에서 템플턴 경이 이 내용을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리포트에서 이걸 반대로 썼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질 때였기 때문에 5천 초반이었나 5,100원 이럴 때였는데 S&P가 저는 어떤 생각에서 그 내용을 적었던 거냐면 빠질 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빠지게 되면 수많은 언론이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과거랑 뭐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번에도 빠질 때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20%가 빠지면 하락장이잖아요. 약세장. 이번 같은 경우에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약세장이 진입했었다가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모든 약세장에서 20% 빠졌을 때 매수하고 계속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무조건 수익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3년 기다리기 지루하고 특히나 사도 또 빠지면 여기서 또 내가 손절매해서 손해볼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역사가 얘기하는 거는 약세장에 진입할 때부터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3년, 5년, 10년 안에는 수익이 나더라는 거죠. 그게 100년의 역사인데 이번이라고 과연 다를 거냐라는 내용으로 제가 미국 주식을 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랑 국내 채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해외 채권은 당연히 달러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뭐 달러 채권도 안 하는데 다른 나라 채권까지 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고요. 그리고 국내 채권 단위 원화 채권인데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혹시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금리는 장기적으로 내려간다라고 사람들이 보겠죠. 근데 거기서 금리가 내려가는 차원이란 뜻은 경기가 나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환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달러가 일반적인 신흥국 통화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가 불안할 때는 채권도 충분히 매력 있는 자산이 되는 거고 특히 달러로 표시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것도 제가 썼습니다. 아까 존 템플턴, 이번에 피터 린치를 가져왔는데 피터 린치가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뭔가를 얘기하느냐. 당신, 그러니까 우리를 다 포함해서요. 주식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해봐라.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여기에 다 해당하는 사람일 때만 주식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집이 있느냐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이 없이도 주식을 많이 하지만 그 정도로 자가 보유를 되게 중시했다라는 거죠. 피터 린치가 자가 보유를 중시하고 권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이 집을 하나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세제 혜택이 좀 많습니다.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모기지에 대한 이자 비용 소득공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아예 면제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갖고 있게 되면 장기 보유 공제까지 있습니다. 1년에 8%씩 살게 되면. 그러니까 웬만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거기에 하나만 가지고 있고 오래 살게 되면은 거의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금이 가장 좋은 자산이 1가구 1주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적절한데 물론 많이 끼면 안 됩니다. 절대. 뭐 얼마까지 뭐 LTV 40, 뭐 DSR 몇 %라고 정해놓고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원리금을 갚는 게 가장 중요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저축이 되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산 축적에도 유의하다라고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때가 당연히 주식을 투자할 때가 맞긴 한데 그럴 때 투자하는 게 멘탈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자기 집을 통해서 그걸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양극화가 진짜 심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다른 지역과 이제 뭐 몇 배가 뭐 몇 배, 10배 차이 나는 게 이제 너무나 심해졌거든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썼던 책에 제가 마지막에 1997년에 각 지역 집값을 수록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서울 바깥에 신도시랑 강남이랑 집값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로요. 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말도 못하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 뭐 다른 지역 안 사고 나는 무조건 어디만 사야 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건데요. 저는 이 똘똘한 한 채라는 의견도 매우 존중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똘똘한 한 채의 목표가 너무 높게 되면 평생 집을 사기가 어려워져요. 제 생각에는 본인의 직장, 본인의 사업지,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도 계시니까 뭐 프리랜서면 뭐 자신의 편한 일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활 반경 또는 뭐 업무 반경에 맞는 거기서 가장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출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불안전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내 자산의 어느 정도가 조금 마음 편한 쪽에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적었고요. 남은 두 가지가 벤처랑 비트코인인데 벤처나 비트코인은 내 핵심 자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무 투자도 안 하고 벤처를 다 하거나 비트코인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벤처라는 거는 비상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날 주가가 딱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훨씬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혜택도 약간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벤처는 바라보시는 게 전 좋다고 보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뭐 그렇다고 재산의 뭐 3분의 1씩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많이 사야 뭐 5% 몇 % 이렇게 될 텐데 금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다면 같이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불안정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 및 자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쭉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뭔가 투자를 하는 자산 전략 보고서니까 내 자산 관리를 장기로 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방법이 중요한데 저희는 물론 전문가에게 맡기고 장기적인 TDF, TIF를 하는 거를 당연히 권해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직접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ETF는 뭘로 하고 뭐 이렇게 ETF를 골라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주장하는 정도의 저희는 배분을 바꾸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배분은 딱 정해놓고 이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뭐 시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상이 되는 투자 자산을 ETF로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ETF 리스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짧아요. 이게 다 해서 2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ETF 어떻게 있는지도 좀 봐주시고요. 요 내용이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시황이나 막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부분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댓글이나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